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만 달러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 1억은 기본으로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들었었는데 결국은 1억 3천, 그러니까 거의 10만 달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폭락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문턱에서 9만 달러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네.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비트코인이 등락하는 것은 건전한 조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폭락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자산의 수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달러입니다. 달러를 움직이는 달러 체제, 거기에 관련된 금융기관, 스위프트 같은 거가 이제 전략 자산입니다. 금융 쪽에서는. 대통령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고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한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비트코인을 최고위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금도 미국에서는 전략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지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우위에 있는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시장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이 되겠다고 선언을 해서 현재 미국이 아마 20만 개가 조금 덜 돼 있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100만 개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트럼프 정도 되면은 그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수익 실현을 위한 거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조정기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만 달러를 하회하는 가격대에서 조정으로 판단하고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단기별 예측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올해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 50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가 돼서 이제 수요가 생길 거고 공급은 아시다시피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돼서 모든 국가들의 약간은 규제의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아마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만 달러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 1억은 기본으로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들었었는데 결국은 1억 3천, 그러니까 거의 10만 달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비트코인의 정책을 피느냐 안 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제 생각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그 현상을 보면은 이미 그 폭락하는 그 과정을 지나간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기존에 우리는 정보화 혁명에서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데이터를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그 데이터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항상 소유권이나 권리가 결부돼야 합니다. 포스트 데이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포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그게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용어를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데이터의 가치를 부여하고 소유권이나 권리를 찾아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드린 거는 현재 세상은 데이터 세상이라면 조만간 포스트 데이터 세상이 온다는 거고요. 그 포스트 데이터가 바로 디지털 자산이고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방식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세상이 오는 겁니다.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혁명을 거쳤을 때 모든 혁명은 급격히 왔다가 한번 폭락을 하고 천천히 그 세상으로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성장 속도를 촉진시킨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마 암호화폐 대중화가 올 것이고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성장세를 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역사의 필연이고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요새 비트코인만큼이나 알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알트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해서 그런 것 같은데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전략인가요? 저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투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현실적으로
50% 100%는 수익이 아니에요. 뭐 몇백 프로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패러다임의 전환하는 시대 초기 때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인터넷 진행을 한 나라입니다. 1990년대에 IT 기업이 우죽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잘 고르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뭐 100배, 200배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현재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IT 기업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업체, 암호화폐 업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 IT 업체 투자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괜찮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신다면은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알트코인에 투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공부 좀 하셔라. 투기적 대상이 아니라 시대 흐름이라는 거에 대한 공부. 그게가 이해가 된다면은 저 같으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조금 사겠지만 저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이더리움은 또 다른 얘기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은 암호화폐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비트코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하나의 화폐 개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더리움은 인터넷이다. 화폐라는 거는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런 게 딱 하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점을 극복해서 만든 진정한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에요. 제2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더리움 위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암호화폐 서비스가 창출되는 거죠. 전 세계 암호화폐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기반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저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똑같은 가격으로 준다면 뭘 선택할 거냐? 저는 주저없이 이더리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술자로서도 그렇고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더리움은 제가 인터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에 투자하실래요?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실래요?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금보다 이더리움이 더, 인터넷이 더 훌륭한 거잖아요. 세상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사라고 합니다. 문제는 시총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비트코인은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수가 적어요. 이더리움은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가가 아니라 전체 시총을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은 1이고 이더리움은 2입니다. 이게 시총이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컸다가 이더리움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이더리움이 무슨 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느냐.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이 약하고. 근데 역설적으로 따지면요.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확장성을 이제 좋게 해주고 또는 속도를 늘리는 여러 가지 또 기술 개발을 하겠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많아요. 또 그거는 그만큼 복잡하고 훌륭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마 속도나 확장성, 특히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모두 갖춘 강력한 블록체인 인프라로 저는 성장할 거로 보기 때문에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상승을 좀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은 희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행량을 꽉 제한시켰습니다. 2,100만 개로. 이더리움은 희소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성을 추구하는 거죠.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발행 정책에서도 희소성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성장하는 상태를 가정해서 매년 일종의 인플레이션 효과처럼 2%에서 3%를 더 발행하게 합니다. 그게 이더리움의 어떤 암호화폐 발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저 같아도 제가 부타린 미텔린을 하더라도 저 같아도 그런 정책을 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거는 이더리움을 통한 미래 디지털 자산 세대, 암호화폐 세상을 열고 성숙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사고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 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2017, 18년부터 방송을 하면서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사시나요? 아니면 시장 상황 보고 어떨 때는 무슨 전자, 어떨 때는 무슨 자동차 사지 않습니까? 그 살 때는 최소한의 공부는 하지 않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도.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려면은 비트코인을 사든 이더리움을 사든 각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란 겁니다. 개인의 수익률 목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실을 봤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본인의 재정 상태 또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부는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뭐죠? 제가 블록체인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뭐죠라고 물어보면 더 모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이면 100 암호화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투자한다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랜덤하게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걔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그렇다면 자산 시장의 속성을 걔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는 그냥 넣어서 내가 100배 하는 투기성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할 때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 노력만큼 암호화폐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냐면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생길수록 정부는 암호화폐 활성화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부는 또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명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물리적 세상이 인터넷 세상으로 왔듯이 이제 조만간 디지털 자산 세상이 옵니다. 새로운 자산 세상이 오고 그 자산 세상이 오는 걸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단순한 추상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준비하셔야 그 흐름을 타실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러분께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공부 필요합니다.